안녕하세요. 전 이 유튜브를 친정엄마가 소개해 주셔서 듣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친정엄마 못지않게 이곳을 찾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엔 정말 많은 세상사 얘기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대부분 애청자시겠죠? 저 역시 애청자인데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 부모님은 오랫동안 함께한 사이였어요. 사범대학교 시절부터 유명한 CC로 사귀셨다고 하는데 그대로 결혼까지 하셨으니 말이에요. 아빠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고 엄마도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 재직하셨지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학교에 다닐 때에도 붙어 다니는 인고 커플인데 결혼해서도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소문난 금수를 자랑하셨죠. 전 어릴 때부터 부부는 우리 부모처럼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촌들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죠. 하지만 이혼이 얼마나 흔한 세상입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금슬 좋게 사는 분들이 도리어 귀한 세상이 돼버렸죠. 부모님은 우리 언니와 저를 낳으셨어요.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정말이지 동네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여자라고 해도 키가 크고 힘까지 세서 동네 남자애들은 우리 언니에게 꼼짝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언니는 보기에는 과격하고 드세 보여도 사실 여린 마음을 가졌죠. 동생인 저는 그런 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6살 때쯤 언니랑 놀다가 밀쳐서 머리 뒤통수에 상처가 났거든요. 좀 심하게 피가 나서 엄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몇 방울 꼬매서 돌아왔죠. 전 피가 났을 때는 무서웠지만 치료하고 나와서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우리 언니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어요. 자기 때문에 동생이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이 미안했던 마음이었죠. 9살이었던 언니는 그 당시 제일 아끼는 구두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다치게 해서 미안해. 이거 너 해. 하지만 이건 언니가 제일 아끼는 신발이잖아. 나 줘도 돼? 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알았지? 그 일 이후로 언니가 제 말만 듣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자매가 그러하듯이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하고 밉다고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제일 친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언니 동생 사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도 큰일이 닥쳐버렸어요. 아빠가 간암에 걸리신 거죠. 우리 아빠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간암으로 투병하시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금슬이 좋았던 만큼 우리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아빠의 병간호를 극진히 하셨지만 너무 늦게야 아빠의 암을 발견하셔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장례식 날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전 중학교 1학년이었고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엄마는 너무 많이 울고 놀라셔서 거의 실신을 하셔 장례식장 뒤편 방에 누워 계셨어요. 전 장례식을 가본 적이 없었지만 큰아버지들이 와서 여기 상주 자리에서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마의 동생인 외삼촌과 숙모가 장례식장에서 아픈 엄마를 챙겨주시고 많은 일을 도와주셨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약하게 지내신 적은 그때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된 어느 날 엄마는 이때의 마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빠 장례식 날 너네 아빠 따라서 가고 싶다는 못된 마음도 들었단다. 하지만 너랑 언니가 있어서 엄만 정신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엄마는 아빠의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 옷이랑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몇 날 며칠을 앓듯이 우셨고 괴로워하셨어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을 잡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출근하고 저희를 뒷바라지 해주셨죠. 그리고 2년 뒤에 학교를 그만두시면서 수학학원을 차리셨어요. 앞으로 언니랑 제 대학교 등록금도 벌어야 하는데
교사 월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셨죠. 엄마가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니까 더욱 시간에 여유가 없이 바쁘셨어요. 엄마는 가끔씩 외로워 보이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바쁘게 일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었습니다. 언니랑 저는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주말에는 다 같이 팔짱 끼고 영화 보러 다니고 맛집도 다니면서 친구처럼 놀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 딸들이 효녀라고 엄마와 딸들이 저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냐고 부러워하셨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는 바로 우리 엄마와 언니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엄마와 언니가 있어서 전 행복했고 든든했죠. 대학교 때 술을 마시다가 언니가 엄마의 비밀을 하나 털어놓았어요. 너 그거 알아? 우리 엄마도 사실 연애할 뻔했었다? 엄마 수학학원 차리고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 선생님이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대시했었대. 엄마보다 무려 5살이나 연하지만 엄마도 그 아저씨가 좀 마음에 들었었나 봐. 그래서 만나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 때문에 마음을 접으셨대. 그때 우리가 사춘기였잖아. 너 중학생이고 나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엄마가 망설이다가 결국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서 그 아저씨 거절하고 혼자 살기로 마음 먹으셨대. 한참 뒤에서야 엄마의 이 일을 얘기 듣고 엄마에게 참 고맙고도 미안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외로우셨을까, 이제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때문에 엄마의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하신 것만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마에게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학교 2학년이던 언니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저는 중성적인 언니가 어느 날부터 여성스럽게 옷을 새로 사서 입고 제 향수까지 뿌리고 데이트를 나가는 걸 보니까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 번은 사귀던 오빠를 저에게 소개도 시켜줬고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주면서 언니와 사귀는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아, 언니가 반할만 하다 했죠.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남자 연예인은 김재원이라는 탤런트였어요. 그 오빠는 김재원을 닮은 하얗고 웃는 모습이 예쁜 곱상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키는 김재원만큼 크지 않고 우리 언니랑 엇비슷했지만 언니는 그 오빠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둘이 사귄 지 200일도 안 돼서 둘은 헤어졌어요. 헤어진 뒤 언니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 방에서 울기만 했죠. 제가 입시생이 아니었다면 언니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한밤중에 친구 등에 엎여서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가 워낙 잘 놀고 다니긴 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집에 오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놀란 엄마와 나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언니를 데려다 준 언니 친구가 말해줬어요. 사귀던 남자가 같은 동아리의 여자 후배와 바람을 펴서 언니가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롯데리아에서 만났던 그 오빠의 얼굴에 손으로 핥히고 싶을 만큼 미웠죠. 다행히 언니는 첫사랑의 실패를 오래 안고 가진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서는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을 보고 웃을 수 있을 만큼 언니는 상처를 잘 회복했어요.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보였던 모습일지도 몰라요. 언니는 제가 결혼해서 아들이 초등학생으로 큰 지금까지도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늦게 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엄마에게 언니는 늘 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우리 연약한 엄마 혼자 어떻게 두고 나가요? 게다가 내가 반할 만한 남자 찾기가 보통 어려워야 말이지. 이렇게 너스리를 떨면서 결혼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언니가 40이 넘었다고 해도 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라고요. 바로 우리 남편처럼 좋은 남자 말이죠.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얘기는 좀 특이하고 재밌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 나이가 28대였을 때 용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회사의 기숙사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2년 차 때의 일이 한참 바쁜 시기라 서울 집에 자주 가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어버이날인 5월 8일에 회사 휴가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본가에 올라갔거든요. 엄마랑 언니에게 깜짝 선물로 놀래켜주고 싶어서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엄마 드릴 카네이션 꽃다발이랑 백화점에서 산 엄마와 언니의 커플 모자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하철역에 내려서부터 우리 집까지 어떤 남자가 계속 저를 뒤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화난 대낮에 설마 치안일까 싶어서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정확히 저랑 같은 방향으로 계속 쫓아오니까 집에 가까워지면서는 점차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슬쩍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무슨 야구 선수처럼 키도 크고 몸집이 큰 데다 인상도 험상궂었어요. 나 이러다가 저 남자에게 큰일 나겠다. 전 집 앞 모퉁이를 돌기 전에 몸을 숨겼다가 그 남자가 그 모퉁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냅다 갖고 있던 가방으로 남자의 얼굴을 마구 때렸죠. 우리 언니가 가르쳐준 치안 대비하는 몇 가지 호신술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래요? 왜 자꾸 저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나 태권도도 배운 여자야. 어떻게 해볼 생각 말고 얼른 썩 가버리라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경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0-6번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남자는 다급히 팔로 제 가방을 막으면서 경찰증을 보여줬어요. 무궁화 3개가 박혀있는 경찰증에는 문성환 경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헉! 어머, 정말 경찰이시네요? 이걸 어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10-6번지로 가세요? 거긴 우리 집인데 왜 경찰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겼어요? 경찰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알겠다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그 집에 무슨 일 없습니다. 제가 경찰로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문성환이라고 하고 사실 그쪽 어머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야 치안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을 했어요. 우리 엄마를 만난다고요? 전 처음 뵙는 분인데. 집 앞에서 사람들 소리가 나니까 우리 언니는 집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환이 왔구나. 왔으면 벨 누르고 있지 않고. 아니, 연인, 네가 지금 집에 왜 왔어?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나 휴가 내고 왔어, 언니. 이 남자분하고 아는 사이야? 그러고 보니까 둘은 처음 본 거겠구나. 웃기네. 어떻게 둘이 딱 집 앞에서 마주쳐서 들어오니? 얼른 들어와. 엄마 기다리셔. 집에 들어가서 성환 씨와 제가 맞닥뜨렸던 얘기를 듣고 언니와 엄마는 한참을 웃고 난리였습니다. 이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냐는 말이죠. 실은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지 뭐예요. 성환 씨가 우리 엄마와 인연이 생기게 된 날은 그날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어떤 범인을 뒤쫓던 성환 씨는 그만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우리 엄마는 급히 119에 구급차를 불러서 성환 씨와 함께 병원에 갔고 의식을 차릴 때까지 성환 씨 곁에 있어 주었다는 거예요. 젊고 건강한 성환 씨는 별탈 없이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의식을 잃고 오랜 시간 지났다면 어딘가 몸에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었다고요. 성환 씨는 너무 감사해하며 그날부터 우리 엄마를 제2의 어머니로 모시겠다며 인연을 맺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전화로 연락도 드리고 가끔 지나가다가 시간 되면 집에 들러서 엄마를 뵙고 갔대요. 집에 와서 갈아야 할 전등이나 고장난 부엌, 수전 등 고칠 것이 있으면 꼭 고쳐주고 해서 엄마는 아들이 새로 생긴 것 같다며 좋으셨대요. 또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이렇게 꽃을 들고 엄마를 찾아왔다고요. 하지만 전 그런 날 집에 있지 않았으니까 성환 씨를 오늘에야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아까 오해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제가 덩치가 크고 인상이 좀 세죠.
우리 사이에서도 얼굴만 보면 제가 용의자 같다고 놀리니까요. 알긴 아네. 연희가 놀랄만 하지. 나도 처음엔 얘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인 줄 알았다니까? 언니와 성환 씨는 동갑의 나이에 둘 다 화통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처음 본 남자이기도 하고 굵은 곱슬머리에 각진 턱을 가진 날카로운 눈매의 성환 씨가 조금 무서워 보여서 쭈뼛대다가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성환 씨는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기에 배웅하러 현관까지 나가서 인사를 했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연희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뭐야? 너 왜 내 동생 번호를 따냐? 모르겠다. 어머님, 저 둘째 따님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희 씨 만나봐도 될까요? 허락 좀 해주세요. 성환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우리 세 여자 모두 깜짝 놀랐죠. 우리 언니는 다음에 얘기하자면서 성환 씨 팔짱을 끼고 억지로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회사에 있던 어느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처음 본 그날부터 성환 씨가 집요하게 언니한테 제 번호도 묻고 사귀게 도와줄 수 없냐고 그렇게 졸라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죠. 첫인상이 낯설어서 그 남자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연희야, 지금 성환이가 바로 너랑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이놈이 직업 확실하고 인성이 괜찮은 놈이라는 건 내가 보장할 테니까 데이트 딱 3번만 해봐. 얘가 진짜 집요하게 날 너무 졸라대고 있어서 내가 미치겠다니까. 너랑 몇 번 만나보면 너도 걔 답이 설 거 아니야. 중간에 이 언니 살려준다 셈 치고 3번만 부탁한다. 이렇게 전 그 남자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첫 데이트에서 성환 씨는 언니에게서 제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만나기로 약속한 영화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성환 씨가 우리 엄마와 같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우리 데이트 아니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같이 왔어요? 아유, 내가 젊은 남녀끼리 재밌게 둘이서만 데이트하라고 했는데 글쎄 나도 꼭 같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집에 있는 날 억지로 끌고 나온 거 아니겠니? 주연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여자 셋이서 영화 보는 게 전통이라면서요? 앞으로는 저도 그 전통에 좀 껴주세요. 미인 2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성환 씨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니까 처음으로 인상과 달리 마음이 깊고 따스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언니도 불러내서 넷이서 파스타에 와인까지 곁들여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성환 씨가 우리 엄마와 언니도 데이트에 함께하며 넷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전 그 사람이 달리 보였고 좀 더 이 남자를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데이트를 잡는 성환 씨의 문자에 흔쾌히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성환 씨와 만나게 됐고 언니의 요구대로 단지 3번만 데이트를 하고 끝나진 않았죠. 우리 커플은 1년 365일 중에 아마 350일은 만났을 거예요. 성환 씨는 바쁜데도 어떻게든 제 얼굴을 보러 용인까지 와서 단 30분만이라도 만나고 다시 서울에 갈 만큼 열정적으로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1년쯤 되니까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회사 그만두고 서울 집으로 올라오면 안 되겠냐고 매일 졸라댔어요. 이 남자가 외모는 좀 거칠어도 마음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절 지극정성으로 아껴주는 데다가 늘 혼자 계신 우리 엄마와 언니까지 챙겨주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안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속 깊이 성환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400일이 됐을 때 성환 씨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성환 씨가 불러낸 공덕동의 어느 아담한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색색의 풍선이 천장을 메우고 있었고 금색 반짝이는 글씨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연희야, 널 많이 사랑한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 카페를 대관해서 후배 경찰들과 함께 이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했던 겁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전 성환 씨를 보자마자 꼭 껴안았고
성환 씨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제 약지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껴줬어요. 그 모습에 함께 있던 2명의 경찰 제복을 입은 후배분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처음 만났던 우리는 프로포즈도 이렇게 낭만적으로 했죠. 프로포즈를 받고 저와 성환 씨는 바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결혼하겠다는 소식에 엄마와 언니는 그동안 우리가 사귀었던 모습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하지만 아직 성환 씨의 가족은 저를 모르잖아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조금 두려움이 생겼지만 성환 씨는 걱정 말라면서 불도저처럼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성환 씨만 믿고 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처음으로 성환 씨네 집에 갔어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환 씨 본가에는 시부, 시모, 그리고 남동생과 그의 와이프와 아들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베이지색 가디건 차림의 시부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이해줬죠. 그리고 부엌에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한창인 시모와 동서가 있었고 거실에서 시부와 남편의 남동생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시부와 서방님은 남편과 달리 착하고 순해 보이는 인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가 있었죠. 동서가 식사하러 오라고 불러서 식당으로 가서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시모가 절 쳐다보고는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양반이 실직한 뒤로 내가 보험해서 이 집을 이렇게 세웠단다. 그리고 나서 이 집 청소나 요리 같은 집안일은 원래 남편이 하는데 오늘은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온다길래 내가 특별히 솜씨를 발휘해봤어. 맛있게들 먹어. 남편의 체격과 외모는 외탁이었나 봅니다. 시모는 여자분치고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진 건장한 체격을 가지셨죠. 집에서 입기에는 과한 보라색 투피스 정장에 미용실에서 다듬었을 법한 크게 부풀린 파마머리로 계셨어요. 시모는 보험 영업이 잘 어울리실 만큼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시모와 동서에게 감사히 잘 먹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려주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아래 동서이긴 한데 시어주버님보다 먼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가씨는 혹시 몇 살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올해 29 됐어요. 아, 그럼 내가 1살 많네. 어머님, 이럴 때에도 내가 존댓말 써야 해요? 둘째야, 그건 당연하단다. 우리나라 법도상 아무리 네가 나이가 많아도 형님을 깍듯이 대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이 집에도 먼저 들어오고 나이도 많은데 편하게 말은 놓고 해도 되죠? 아유, 모르겠다. 니들 편한 대로 하거라. 이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모와 동서는 다소 예의가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시모는 시부가 실직하고 40대의 늦은 나이에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유의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일이 맞아서 제일 실적이 좋을 때에는 수당이랑 다 합쳐서 1년에 3억은 벌었을 거라고 침을 튀기며 스스로 자랑을 하셨어요. 지금 환갑이 다 된 나이에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때만큼은 못하지만 지금도 월 300은 거뜬히 벌고 있다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와중에 무능력하다면서 시부를 깎아내리시더라고요. 시모도 시모인데 사실 더 요상해 보이는 건 동서였어요. 처음에는 동서도 시모처럼 활달한 성격으로 대하기가 편하겠구나 생각했지만 같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좀 아나무인이라고 할까요? 아까부터 제가 나이도 어리고 늦게 결혼했는데 형님 해가면서 존대하는 게 싫은지 시모한테 몇 번이나 졸라대며 저를 하대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찌나 자기 친정집 자랑을 하는지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친정엄마가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뭐 하셔서 돈을 버셨나요?
원래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나중에는 학원을 차려서 원장님으로 계셨어요. 아, 학원 학생 수가 몇 명? 그런 학원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월 1,000만 원도 안 될 거 아니야. 살기 빠듯했겠다. 아, 월 1,0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저랑 언니 충분히 키우실 만큼 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서 서울에 자가로 집도 있고 지금 연금 꼬박꼬박 잘 나오실 정도로 모으셨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설마 제 얘기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제가 워낙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왔거든요. 서민들 생활을 잘 몰라서 그냥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괜히 오해 말아요. 우리 친정 아빠가 건설 기계 쪽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1년 매출이 100억은 넘으니까 꽤 큰 회사의 오너랄까나? 전 어릴 적부터 용돈도 따로 없이 자랐어요. 그냥 엄마 카드로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살았거든요. 여보, 형수님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만하죠. 우리 형이 형수님 얘기 참 많이 해서 진작에 뵙고 싶었어요. 역시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시네요. 서방님이 자기 자랑을 끊는 데다가 제 외모 칭찬을 하니까 동서는 질투가 나고 기분이 상한 기색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저렇게 성형했으면 장난 아니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아기 낳기 전에 나도 44 사이즈였는데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됐지 뭐야? 제가 나중에 동서 결혼식 사진 봤는데요. 44 사이즈요? 지금하고 똑같던데요. 88 사이즈? 그리고 제가 성형했다고요? 얼굴 한 군데 손댄 곳 없는데 처음 만난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성형녀로 만들어버리니 전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서는 저렇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선수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돼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저렇게 없는 말을 마음대로 지어내서 뱉어버리니까요. 재수씨, 우리 연희씨 오늘 처음 봤는데 누가 성형했다고 그래요? 연희씨 얼굴엔 손댄 적 없는데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쁜가 봐요? 성환 씨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 대신 얘기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성환 씨는 사실 동서를 싫어했어요. 자기가 범죄자나 나쁜 놈들 많이 다뤄봐서 아는데 동서 같은 여자가 은근히 사람들 분란시키고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집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성환 씨 엄마에게 갖은 아양을 떨고 잘하는 듯 보이지만 뒤로는 엄마 돈 타먹을 생각만 하고 며느리가 할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 좋은 아버지에게는 인사만 건성으로 하고 말도 무시하듯이 해서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중에 시댁에서 지켜보니까 성환 씨가 정확하게 보는 거였어요. 생신 선물이나 명절 용돈도 시모와 시부 너무 차별이 심하게 챙기던 거 있죠? 동서는 말끝마다 돈 하면서 돈 좀 있어 보이면 납작 엎드려서 실실거리고 돈도 별로 없고 사람이 착하다 싶으면 제 마음대로 굴고 괴롭히기까지 하는 아주 야비한 여자였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발리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서 자고 가기 위해 방문했었습니다. 시부는 우리가 피곤할 텐데 일찍 쉬라면서 성환 씨 방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방에는 더블 침대에 깨끗한 하얀색 새 침구가 깔려 있었고 그 옆에 협탁에 분홍색 리시안셔스 생화가 화병에 꽂혀 있었고요. 여기 오빠가 쓰던 방 맞아요? 여자 방처럼 너무 예뻐요. 내 방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아버지가 새며느리 온다고 청소하고 싹 꾸미셨나 보다.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하셨다고요? 시부는 40대 중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하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창업하셨다가 3년 만에 망해서 그 이후로 쭉 집에서 가사일을 책임지고 계세요. 하지만 청소부터 빨래, 요리, 거기에 집안 수리나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해내셔서 시모가 집에 계실 때보다 훨씬 깨끗하고 예쁘게 관리 중이시죠. 그래서인지 전 결혼하고 나서 가사 일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친정 엄마도 아닌 시부께 물어보고는 했어요.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싶었지만 시부를 전혀 닮지 않아서 집안일은 젬병인 점이 좀 아쉽죠.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서방님과 동서의 화장품을 선물을 사서 남편을 통해 서방님께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착한 서방님이 어쩌다가 동서 같은 스타일의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혹시 맞선 봤나? 맞선? 걔네 속도 위반이라서 일찍 결혼했잖아. 뭐? 아니, 속도 위반이라니 서방님답지 않은데? 남녀 사이는 뭐 모른다지만 저렇게 얌전하고 소심하기까지 한 내 동생이 임신했다면서 재수 씨 데려온 날 온 가족이 뒤집어졌지. 대학교 때 미팅에서 처음 둘이 만났대. 재수 씨가 적극적으로 동생한테 사귀자고 들이댄 것 같은데 동생 녀석도 싫지 않은지 사귀고 있다가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어. 서방님은 결혼 뒤 대기업의 재무팀에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었대요. 그리고 5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이 스카우트해서 자기네 회사로 불렀다고 합니다. 서방님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고 동서네 회사 경영을 할 마음은 없었는데 5년 내내 동서와 장인어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했대요. 서방님 얘기로는 장인어른이 잘 가르쳐서 나중에 회사를 물려주려나 보다 싶었는데 막상 회사에 가니까 잘 대우해주기는커녕 회사 관리 시스템도 엉망이고 몽땅 서방님이 경영을 해야 했대요. 장인어른은 회사 일 사위에게 모두 맡겨두고 자기는 세컨여랑 놀러 다니고 도박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지내고 있다네요. 그래도 동서가 외동딸이라서 회사를 잘 키우면 결국 동서네가 물려받을 것이고 나중에 서방님네 아들까지 물려줄 생각으로 서방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남편도 서방님도 참 좋아하거든요. 두 형제가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두 남자 모두 가족을 책임지는 마음과 가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또 여느 남자들과 다르게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을 파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식구를 끔찍이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살면서 이혼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강력계 형사로 일하는 남편도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집안일도 많이 못 도와주지만 저와 아들을 사랑하고 친정 엄마와 언니도 항상 챙겨주니까요. 그런 남편을 더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게 안사람의 마음인데 동서는 그러질 않았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온 다음 해에 동서가 골프를 같이 배우자고 권했죠. 저는 아이 키우기도 바쁘고 골프는 돈도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지만 동서는 막무가내로 자기가 다니던 골프 연습장에 강습비를 내주고 아침 10시에 우리 집 앞으로 차를 가져와서 저를 태워가서 억지로 배우게 됐어요. 요즘 골프 안 치면 촌스러운 거 몰라요? 나쯤 되니까 형님 챙겨주지. 내가 골프 강습비랑 골프채도 몇 개 줄 테니까 그냥 몸만 따라와서 같이 배워요. 어쨌든 동서 덕분에 공짜로 골프를 배우니 고마운 일이었지만 전 거북한 마음으로 다녀야 했어요. 왜냐면 거기 골프 강습 선생과 동서가 과하게 친하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둘이 놀아나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있자니 저도 동서의 불륜 현장에 있는 것 마냥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동서, 강습 선생님하고 그렇게 몸 다 붙이면서 꼭 배워야 돼? 아니, 우린 유부녀들이고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아우, 촌스러워. 원래 스포츠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형님 참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보네. 이거 괜히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 그렇다 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골프 선생님이랑 스킨십 좀 한다고 나랑 이혼하면 뭐 자긴 좋을 게 있나?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면 이런 사소한 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오히려 저보고 오해한다면서 타박을 주는 거죠. 하지만 동서가 한 말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저에게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동서가 휴게실에서 그 선생과 키스를 하며 몸을 서로 더듬고 있는 광경을 전 보고 말았거든요. 저까지 불륜한 것처럼 너무 기분이 불쾌해서 그 뒤로 그 골프 연습장에 다니지 않았고 남편에게만 살짝 본 것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원래도 동서를 가뜩이나 싫어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에게 사실을 털어놔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본 광경만으로 동서가 바람 폈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고 심약한 서방님에게 괜한 얘기로 충격받는 게 걱정이었던지 남편은 그저 이 일을 덮고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세월이 어찌나 금방 지나가던지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친정엄마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섰어요. 그때 엄마는 머리 뒤통수 쪽에서 심한 두통이 자꾸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죠. 언니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고 했지만 엄마는 감기 외에는 병원에 간 적도 없다며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진통제만 복용하면서 증상이 지속된 지 2주가 넘어가 갑자기 엄마는 집에서 쓰러지셨고 이를 발견한 언니가 근처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 엄마는 뇌졸중의 한 유형인 박리성 뇌동맥류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치료받으신 뒤 퇴원을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갑자기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고 있고 언니가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순간적으로 헛소리를 하시기도 했죠.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서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검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며칠 뒤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키셨다고요.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뒤로 넘어가듯 꼬이는 모습으로 발작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아무래도 찜찜해서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카톨릭대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지난 뇌졸중으로 인한 뇌전증으로 발병하셨다는 결과를 듣게 됐어요. 전에 갔던 병원에서 오인하는 바람에 진단이 더 늦어졌고 아마 치료가 미뤄졌다면 증상이 악화됐을 거라고 했죠. 다행히도 친정엄마는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발작 증세를 멈출 수 있었고 꾸준히 잘 지켜보며 관리하면 큰일은 막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죠. 하지만 또 뇌졸중 등 뇌에 충격이 생긴다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엄마가 지병을 얻으신 뒤 언니는 엄마 곁에서 더욱 잘 보살펴 드렸어요. 저는 주말마다 친정에 반찬을 해가며 엄마를 살펴봤고요. 우리 남편도 친정엄마 드린다며 용화단을 한의원을 알아내서 보약도 지어드리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발병한 지 1년 만에 시장에 다녀오시는 길에 쓰러졌다는 어떤 행인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행인의 연락을 받은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어떤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엄마를 다시 보니까 전 엄마가 그대로 돌아가실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서워졌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요. 엄마 지금 위독하셔. 우리 엄마 잘못되시면 나 어떡하면 좋아? 일단 진정해, 여보. 병원에 모시고 갔어? 길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본 행인이 119에 신고해서 지금 카톨릭 병원 응급실에 계셔. 남편에게 전화를 한 뒤 간호사가 보호자 서명이랑 병원 수속을 밟고 오라고 해서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불안함과 걱정으로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기분으로 앉아있던 그때에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지난번에 여행비 줄 테니까 시부모 칠순여행 모시고 가달라고 했잖아요. 왜 아직 답이 없어요? 형님네 돈도 긋고 덩달아 여행 가면 좋지 않아요? 왜 시부모 모시고 가는 게 그렇게 싫어요? 뭐 다른 게 더 필요해서 그래요? 동서, 나 지금 그 얘기 할 상황이 아니야. 글쎄, 우리 친정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그런데 이번에는 의식도 계속 못 차리고 계시네. 엄마가 깨어나시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직 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난번에 쓰러지셨을 때 담당 의사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뇌출혈이 악화돼서 심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전 엄마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동서의 말에
흐르던 눈물이 일순간 분노로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요. 사정은 딱하지만 어쩌겠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면 깨어나기 어려우시겠네요. 뭐 그래도 좋게 생각하세요. 시아주버님 월급만으로는 형편도 빠듯해서 시부모 칠순도 잘 못 챙겨주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차피 형님네 돈도 없는데 곧 짐 하나 덜겠네요. 하며 비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게다가 아주 남도 아니고 형님네 어머님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짐이라니요. 할 말이 따로 있지. 이게 무슨 망언이란 말입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죽으면 입 하나 더니까 우리 보고 좋아하라는 거야? 동서, 네가 사람이니? 전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리를 질러대며 동서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뜩이나 마음이 불안해했던 저는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털썩 앉아 엉엉 울고 있었죠. 조금 지나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서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장모님 어떻게 되신 거야? 여보, 엄마 아직 응급처치 중이셔. 근데 방금 동서가 전화로 우리 엄마가 죽으면 짐 하나 더 넣은 게 아니냐고 하는 거야. 이 말 듣고 지금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뭐? 그년이 하다 그런 말까지 당신한테 했단 말이야?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지? 뭐냐, 그동안 내가 너 가족이라고 봐줬는데 어디 끝까지 해보자.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친정 엄마가 깨어나시기를 기도하며 옆에서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걸까요? 다행히 우리 엄마는 다음날 의식을 차리셨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 아들, 언니까지 모든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됐죠. 뇌전증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나 발작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직 없으셔서 그렇게 잘 넘어가서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정을 찾으셨고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동서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만나서 뭐라고 욕을 해줘야 하나 진짜 머리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안 남편은 저를 말렸습니다. 내가 그냥 끝까지 응징해 줄 거야. 당신 가만히 구경만 하라고. 남편은 범죄 사건을 추적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동서의 불륜을 조사했어요. 조사해보니 제가 몇 년 전 봤던 골프장 강사 말고도 대학교 동창, 조카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의 젊은 사범까지 불륜의 경험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의 사범에게 들이댔다가 대차게 거절당하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망신당한 얘기는 정말 듣기도 민망했어요. 다른 이유를 서방님에게 둘러대고 옆 동네로 이사까지 가야 했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할 즈음 임신한 몸으로 친구들과 클럽 가서 처음 본 남자들과 놀았다는 거예요. 동서가 결혼할 내내 걸레처럼 산 여자였다는 사실을 몽땅 털어서 남편은 동생과 시댁 가족 모두의 앞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경찰인 내 남편이 조사한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니 동서는 어떻게 발뺌도 못했어요. 너 같은 여자가 내 동생 인생 망쳤으니까 이혼하고 돈으로 보상해라. 안 그러면 진짜 피 본다. 경찰 공무원이 남의 뒷조사나 하고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네가 협박했다고 내가 눈 하나라도 깜짝할 줄 알고. 설사 이혼한다고 해도 위자료 어디 그렇게 큰 돈을 준대니? 여보, 당신 형 말은 듣지도 마. 다 과거야. 나 이제 바람 안 피우고 잘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줘. 막말로 내가 지금 이혼해준다고 해도 빈손으로 끝낼 거야. 나중에 우리 아빠 죽으면 회사도 결국 다 당신이랑 우리 애한테 갈 건데 내가 바람 좀 폈다고 괜히 남편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동사는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 입 닥쳐. 가정 있는 여자가 바람을 몇 번이나 펴놓고서
지네 집에 돈 좀 있다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뭐라고? 회사? 유산? 나 장인어른 유산 받을 생각으로 이날까지 당신 참아주고 산 거 아니야. 우리 애가 장인어른 회사를 바란다고? 웃기고 있네. 당장 이혼이나 해. 동서는 그날로 시댁에서 서방님 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청구 소송을 시작했어요. 동서의 잘못이 명명백백했기 때문에 결국 서방님이 승소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조카의 양육권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을 낼 우리 남편이 아니었죠. 남편은 동선의 친정 아빠를 만나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당신 딸이 불륜했던 사실과 증거들을 주면 사람들에게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당신 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금을 안 주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책임지셔야죠. 이딴 게 와서 내 딸이 어쩌고 어째? 이혼하고 아파트 반으로 갈랐으면 됐지. 무슨 돈이 더 필요해? 당신 손자를 내 동생이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해요. 현금 7억 마련해 주시죠. 아니면 회사 게시판에 사장 딸이 이러고 살았다는 글을 올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서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화를 내고 남편을 내쫓더니만 결국 며칠 뒤에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서방님은 힘든 이혼 소송을 끝내고 위자료와 합의금까지 얻어낼 수 있었죠. 서방님은 저녁 무렵 우리 집에 고급 양주 한 병을 들고 찾아왔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형이랑 좀 취하도록 마셔도 될까요? 서방님 어서 오세요. 물론이죠. 제가 맛있는 안주 해올릴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서방님은 볼이 패인 얼굴이었어요. 서방님은 남편과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양주 한 병과 소주 한 병을 비워내고서야 술에 취한 서방님은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형, 그리고 형수, 고마워요. 나 이혼할 수 있게 도와줘서. 나 그 여자가 문제 많은 것도 알고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결혼한 내내 하고 살았어. 심지어 밖에서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는데 등신같이 그냥 참고 살았어. 내가 장인회사 물려받고 싶어서라고? 참나. 내가 그런 야망이라도 있는 놈이었다면 좀 편하게 살았겠지. 난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고 싶었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 부부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 버리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하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아. 나 이혼남으로 혼자 됐지만 우리 아들 제대로 키우면서 살아볼 거예요. 형이랑 형수도 나 도와줄 거지? 서방님은 남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서방님이 안쓰러워서 곁에서 같이 울었어요. 사실 제가 서방님의 이혼의 계기를 만든 것 같아서 내내 미안한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서와 같이 산 13년은 겉에서 봤을 때만큼 서방님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서방님은 많이 괴로운데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의 복수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우리 남편 정말 집요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을 괴롭힌 동서가 그저 이혼해서 잘 사는 꼴을 볼 수 없었나 봐요. 동선의 친정 아빠의 불륜은 물론 사업을 하면서 저지른 비리를 계속 조사했습니다. 불륜한 사실을 동선의 친정 엄마에게 알리고 회사의 공장에서 오염된 폐수를 정수하지 않고 금방 하천에 흘려보낸 사실을 해당 관청에 제보를 했고요. 결국 동선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사업장은 환경법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선의 친정 회사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했고 2억의 벌금도 내야 했어요. 그 뒤로도 시부는 서방님 없이 혼자 경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더니 결국 몇 년 지나서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동선은 부자로 태어나서 시댁에서 설거지 한번 하는 법이 없는 여자였는데 남자 만나고 쇼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이제 뭐하고 살지 궁금해지네요.
동선의 친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남편은 복수를 끝냈습니다. 여보, 정말 집요하다. 그렇게 동서가 미웠어? 내가 좀 심했나?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죽 싫어했던 것도 사실인데 내 동생이랑 당신한테 상처 주는 걸 보니까 내가 잠깐 돌았나 봐. 그리고 그 여자나 그 친정 사람들 모두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잖아. 이제야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겠네. 남편은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후로 동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조카가 가끔 엄마를 만나고 오면 엄마가 불쌍하다고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착한 아들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니까요. 동서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람이 바뀐다면 전 같이 차도 마시면서 연락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도 싶고요. 하지만 남편은 사람 안 변한다. 당신 그렇게 물러서 큰일이다 라면서 제가 동서랑 연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동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정이 딱하니까 또 동정심이 자꾸 생기지 뭐예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 마음처럼 동서와 연락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명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동서와 어떻게 지낼지 결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글을 써보겠습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제 사연을 털어놓아 보니 후련한 마음이 드네요. 저의 얘기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파란만장한 학창시절과 결혼생활 그리고 그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기까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생활을 끝내게 된 얘기를 하면서 왜 학창시절 얘기를 하냐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래서 그 얘기부터 했구나 하실 겁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남달랐어요. 남달랐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남달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는 학생, 소위 일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자랑할 과거는 아니지만 나름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요.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저는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쪽으로 발을 들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무리에서 제일 유명해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유명해진 건 아니었고요. 못된 짓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몸매와는 달리 제가 힘도 세고 깡다구도 좀 있었거든요. 싸움엔 절대 지는 일이 없었고 성격상 지고는 못 살아서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공부머리가 딱히 좋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누군가 저를 건드리면 수십 수백 배로 갚아주곤 했죠. 예를 들면 저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애들이랑 더럽게 논다는 등 임신을 했었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요. 그런 소문들이 사실은 그 친구의 얘기였다고 밝혀버리고 학교를 그만두게 만든다든지 제 남자친구를 뺏은 친구와 그 남자친구의 바람피는 장면 같은 것을 학교에 벽보로 붙이기도 했고요. 물론 먼저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제 눈에 거슬리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전에 저를 이 길로 이끌었다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제 뒷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전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 친구와 정말 죽을 듯이 싸우고 둘 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고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저와 제 친구의 그 싸움은 두고두고 화제가 될 만큼 엄청났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학교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고요.
사실 그 친구와 그렇게 싸운 뒤에 둘 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된 날 엄마가 울면서 비셨거든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충격도 있고 해서 전학을 가서는 꽤 바르게 살았습니다. 가끔 제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무서워서 피하는 무리들과 괜히 시비를 거는 무리들 때문에 속에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었지만요. 그래도 큰 사고는 안 치는 선에서 늘 참아가며 나름 학창 시절을 잘 마무리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 엔간한 사고는 사고 같지도 않다던 엄마가 제 변한 모습에 제일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네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제때 졸업을 하고 대학이라는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으니까 앞으로 네 인생에 터치하지 않을 거야. 사고만 치지 마. 별로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취직이 잘 된다는 과를 골라 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얌전히 지냈어요. 같이 학교 생활들 하던 동기들 말에 따르면 술에 취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무섭게 욕을 한다고는 했지만 뭐 누굴 때리거나 크게 피해 준 일은 없었어요. 가끔 욱하는 날에는 정말 속으로 몇 번의 참을 인을 새겼는지 몰라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 진상 선배는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뒤에서 조용히 보복하곤 하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실수인 척 다른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톡을 잘못 보낸 척 그 선배가 저한테 한 짓들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알린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아무튼 제 성격은 잘 숨겨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후 만난 친구들은 저의 과거에 원래 성격을 잘 모르긴 해요. 그리고 성격을 자꾸 누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조금 유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나이가 든 것도 있을 테고요. 전학을 당하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대부분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친하진 않았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다는 전학을 가게 된 이유가 된 그 친구와는 그 이후 한 10년 뒤쯤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지금은 다시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요. 가끔은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죽도록 싸웠지 하면서 그 시절을 추억하기도 할 만큼요. 그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다가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는데 인생에서 그만큼 친했던 친구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이가 드니까 알겠다면서요. 저도 그 친구가 그리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연락이 참 반가웠습니다. 과거에 친했던 기억 때문인지 공유하는 추억이 많기 때문인지 저희는 금방 친해졌거든요. 그때 진짜 뭔 그런 걸로 그렇게 죽도록 싸웠는지 몰라. 그때 그게 중요한 문제였어. 그랬지. 다시 만난 그 친구는 진짜 결혼해서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아직 애 소식이 없어서 그 친구한테 고민 상담도 종종 합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최근 고민이었거든요. 지금 남편이랑 직장 생활을 할 때 만났습니다. 다니던 회사 상사였어요. 저한테 이거저거 일 가르쳐 주다가 정이 들어서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하려고 해? 착하잖아. 그리고 성실하고. 고등학교 때 저는 알았을까요? 미래의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하던 날 엄마가 우시면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나는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커서 정상적으로 결혼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얘. 아휴, 개가천선이 다 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어? 그 말에 저와 제 옆에 붙어있던 그 친구가 정말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니네 둘이 다시 친해진 것도 나는 너무 신기하다. 세상사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만해요. 누가 들어요. 정말 코미디 영화 한 편을 찍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이직을 했어요. 남편은 좀 쉬다가 하라고 했는데 성격상 집에서 쉬면 좀이 쑤시는 타입이라 바로 일자리를 구했죠. 직장 사람들도 저를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인 줄만 압니다.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면 다들 기절하겠죠.
엄마의 말대로라면 개과천선을 한 제가 요즘 유일하게 거슬리는 인물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세요. 정말 예전 성격 같았으면 한번 들이받고 집을 나오는 건데 많이 참아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하거든요. 대체 임신 소식은 언제 전해줄 거니? 그게 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했는데 저랑 집사람 둘 다 별 문제 없다니까 곧 되겠죠. 집에 얌전히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회사다 뭐다 자꾸 나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자가 조신하게 살림이나 할 것이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목 끝까지 욱하고 뭔가가 올라왔지만 늘 참아냈습니다. 둘이 벌면 더 좋죠. 그러면 어머님께 용돈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말하면 늘 투웅한 얼굴로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꼭 용돈 바라는 시어머니 같잖니? 아, 그건 몇 푼 된다고 유세야, 유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돈 입금 날이 하루라도 늦으면 칼같이 전화가 와요. 왜 입금 안 하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끔 저를 기채우는 시어머니만 아니면 나름 평탄하고 고민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원래 저 같은 애들은 촉이 좀 많이 좋거든요. 근데 자꾸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고 어느 순간 회식을 핑계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원래 없었던 잠금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에 말이죠. 아, 저 새끼 바람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당장 가서 잡아 족치고 어떤 년인지 알아내서 과거에 제가 했던 것처럼 난장을 피우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어른이고 그때는 어린 학생이니까 또 가능했던 일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당장 그 다시 만난 절친 민지에게 상담을 요청했죠. 미친 거 아니야? 개자식, 그게 죽으려고 어디 감히 바람을 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심증이지. 너 그런 촉이 틀린 적 있었어? 슬프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일단 그래도 증거를 수집해야 돼. 휴대폰부터 봐야겠지? 당연히 그거부터지. 남편이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불빛에 비춰서 지문이 찍힌 자리를 보고 패턴을 알아내 풀었습니다. 곧장 톡을 확인했죠. 이 미친 새끼가. 아니라 다를까 그 안에는 바람의 흔적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원래 좀 멍청한데 그걸 순하다 생각하면서 남편을 선택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걸 다 남겨놨더라고요. 다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낸 그 기록을 지웠고요. 그러던 중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한테도 인사를 간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기가 찼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막장 일화가 제 일이라니 현실은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한 사실은 미친 것들이 여행을 가? 다음 주에 둘이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한테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간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출장 가는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도 미룰 수가 없다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었는데 그날 상간녀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순간 진짜 눈이 뒤집힐 뻔했어요. 당장이라도 누워서 세상 모르고 코 골고 자고 있는 저 인간의 면상에 싸대기를 날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참았죠. 민지가 했던 말을 되새기면서요. 야, 너 또 성격대로 무조건 머리채부터 잡지 말고 참고, 응? 증거를 모아. 알겠지? 그래야 재산분할 같은 것도 다 너 유리한 거다. 참아, 어? 그 말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증거를 하나 둘 찾았어요. 이 멍청한 놈은 여기저기에 증거를 막 흘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던 제가 멍청했다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호텔 예약 문자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집으로 둘이서 어딜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신호 위반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조수석 얼굴이 가려지긴 했는데 둘이 손을 잡고 남편이 한 손으로 운전 중이더라고요. 얼씨구, 영화란 영화는 다 찍었네, 이 년놈들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인내했죠. 그리고 여행을 간다는 그 장소에 같은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방은 몇 호실인지 몰라서 그냥 일단 숙소만 같은 곳으로 잡았어요. 같이 갈래? 네가 그래 달라면 그러고. 그리고 민지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죠. 어릴 때 저희 둘이 같이 뜨면 다들 벌벌 떨었거든요. 대망의 디데이, 남편은 설레는 얼굴로 짐을 싸더라고요. 그 모습을 도저히 그냥 봐 넘기지 못하고 한마디 했죠. 출장 가는데 콧노래를 불러? 되게 좋나 보다. 부인 생일에 부인 놔두고 출장 가는 게. 남편은 아차한 것 같았지만 생일을 챙겨주지 못해서 제가 삐진 거라 생각한 모양인지 어딘가에서 조그만 박스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자기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어쩔 수 없었어 진짜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어. 하며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더군요. 당장 잡아 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애써 억지로 웃어가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생일에 혼자 있기 뭐해서 민지랑 어디 호캉스라도 가려고. 잘 생각했어. 민지 씨가 역시 진짜 좋은 친구라니까.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짐 하나 벗어던진 것 마냥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는 오늘 뒤졌다고 말이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곧장 민지를 만나 저도 그 숙소를 향했습니다. 근데 숙소만 알아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그 멍청한 새끼가 지 휴대폰에 어디 예약했는지 기록 다 남겨놨어. 심지어 스케줄도 짜놨더라. 몇 시에 어디 가는지 다 알아. 좀 많이 멍청하시네. 일정표에 따르면 지금 숙소 가서 짐 풀고 쉬고 있을 거야. 그리고 풀장 갔다가 오후 5시에 식당 예약했어. 호텔 스카이 라운지로. 우리도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밥 먹을 거야. 이런 말 좀 미안한데 나 좀 설렌다? 저도 설렜어요. 그놈 잡아 족칠 생각에 말이죠. 그리고 그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할 생각에 말입니다. 톡으로 본 그 상간녀는 정말 여우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을 꼬드겨서 명품 백이다 구두다 오만 것들을 뜯어내고 저와 남편 사이를 정말 오지게도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대단히 크게 가진 것도 없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러는 건지. 민지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둘러보러 나왔는데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실루엣의 정체를 확인하고 정말 놀랐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저 양반이 여길 왜? 몸을 숨기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면서 구경 중인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니, 다 알고 있는 거야? 같이 온 거야, 설마? 그건 저에게도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얄밉고 싫었던 적은 많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심도 없고 경우도 없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한동안 굳어 있었죠. 그리고는 멍하니 숙소로 들어와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나 방금 누구 봤는 줄 알아? 왜? 그 년놈들이랑 마주쳤어? 계획 틀어진 거야? 아니, 시어머니 봤어. 아니, 네 시어머니를 여기서 왜 봐? 하던 민지가 뭔가 깨달은 듯 경악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설마 셋이서 같이 온 거야? 그런 거 같아. 완전 단체로 쳐돈 거네. 민지는 정말로 화가 난 듯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 민지를 말릴 생각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죠. 진짜 나 다 죽여버리겠어. 제 다짐을 들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렇게 둘이 함께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시간이 되어 스카이 라운지로 향했어요. 민지는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입구에서부터는 휴대폰 동영상을 찍었죠. 일부러 그들보다 20분 정도 뒤의 시간으로 예약을 했어요. 한참 화기애애할 시간에 들어가려고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겁나 즐겁나 보네. 입에서 빈정거림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눌러왔던 제 성격이 다 봉인 해제되는 느낌이었어요. 치기 어렵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 세 사람 가까이에 다가갔어요.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어느덧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옆에 그늘이 진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리고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더라고요. 남편의 그 표정을 본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도 굳었어요. 네가 여기는 어떻게... 자기야. 자기? 제가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떠서 궁금했던 상간이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근데 어딘가 낯이 익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쪽도 제가 낯익은지 한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묻더군요. 이분이 오빠 부인이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남편의 그 끄덕임을 본 상간녀는 더더욱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 언니 아니세요?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얼굴을 빤히 바라봤죠. 남편도 놀랐는지 상간녀를 보더라고요. 현정이 너랑 아는 사이야? 그제야 상간녀 눈에 민지도 들어왔는지 민지를 보고는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언니? 나도 알아? 야, 너 누구야? 아,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어쩐지 낯익더라. 전학 가기 전 학교의 후배였습니다. 저랑 같은 무리에서 놀던 후배였어요. 이름이 김수정?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김수정? 그게 누구야? 그러던 민지가 생각났다는 듯 아하며 손바닥을 마주쳤죠. 아! 생각났다! 우리 학교 후배! 그리고는 덜덜 떨고 있는 그 상간녀이자 학교 후배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이놈이 현정이 남편인 거 모르고 만났어? 그 말에 그 상간녀가 벌떡 일어나서 반쯤 우는 목소리로 덜덜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언니 남편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싹싹 비는 그 모습을 제가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봤죠. 세상에 그런 우연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둘이야 학교 선후배요? 아니 그거보다 자기야 내 말부터 들어봐봐. 아니 뭐 애도 못 가지는 게 남자가 하늘을 좀 팔 수도 있지. 제가 찌릿하고 보자 두 사람 다 뻘쭘한 듯 입을 다물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계속 꿍얼거리고 계셨지만요. 너네 둘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아니 어머님까지 셋 다요. 아 가만 안 두면 네가 어쩔 건데. 아니 네가 뭐. 아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 말에 그 상간녀가 더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한다면 알겠죠. 제가 받은 걸 어떤 식으로 얼만큼 돌려주는 사람인지요. 언니 진짜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혼하실 때 뭐 증언 같은 거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다 나가서 언니 편에서 증언할게요. 그 모습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그제야 든 것 같더라고요. 멍청한 남편이 말이죠. 자기야 그건 너 왜 그래? 의아한 눈으로 상간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니 이 언니가 얼마나
아니, 그게, 언니 진짜 죄송해요. 아, 전현이 어딜 도망가? 야!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도망갔습니다. 민지는 그런 상간녀를 쫓아갔어요. 그런 그 둘을 바라보다가 제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아한 눈으로 상간녀가 도망간 자리를 보다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웃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닥쳐, 이 멍청한 새끼야. 제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오는 걸 처음 들은 남편이 벙쪄했어요. 그리고는 곧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남편한테 닥쳐고 뭐고 멍청한 새끼는 뭐야? 아니, 너 미쳤니?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제 웃음에 당황한 듯 말을 버벅이더라고요. 어머, 얘 왜 이래? 어머니도 조용히 하시고 얌전히 계세요. 온 동네방네에 남편 상간녀랑 셋이서 여행간 미친 노인네라는 소문나기 싫으시면 뭐?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호수마다 홍보물이라도 써서 돌려야 알아들으시겠냐고요. 시끄럽다고요. 제 그 말과 태도에 놀란 시어머니가 굳어서 입만 뻥긋거리고 있을 때 역시 놀란 남편에게 시선을 돌려 말했습니다. 나 진짜 착하게 살려고 했거든? 네가 다 망친 거야. 너 진짜 뒤졌어. 오늘 일단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인다. 그럼 어딜 가? 네 엄마 집에 가 있어. 뭘 어딜 가. 그리고 얌전히 내 처분 기다려. 여기서 더 이상 내 신경 거슬리게 하면 니네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한다. 여보, 대답이나 해. 알았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민지는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제가 있는 객실로 데리고 왔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한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봐. 나 아까 녹음 제대로 못했거든? 나 김수정은 오민재와 불륜관계인 것을 인정하고 박현정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필요하다면 거짓 없이 모든 걸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벌벌 떨어가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랑 눈만 마주쳐도 움찔하는 게 과거의 제 모습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간녀의 연락처를 받고 난 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민지와 그날 밤 호텔에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어머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고요. 그 망할 놈의 자식! 지금 어딨어? 당장이라도 잡으러 가려는 걸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이런 일 당하고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이런 일을 당한 걸 너무 속상해하셔서 마음이 아팠죠. 이를 이렇게 만든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에게 더더욱 화가 났고요. 그동안 제가 모은 자료와 그날 민지가 찍었던 영상 증거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제가 무조건 이긴다고 하셨어요. 재산도 집을 포함 결혼 후에 발생한 재산들은 잘 분할이 될 거고 위자료도 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격상 거기서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얌전히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아니, 남자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세상이 다 알게 소송까지 해? 하여간 요즘 여자애들은. 당신 이렇게 무서운 여자였어? 언제 이렇게 자료들을 다 모은 거야? 그리고 그동안 알고도 소송하려고 모른 척하면서 나 떠본 거였어?
아, 진짜 무슨 개 짖는 소리야. 불륜녀랑 셋이서 본쳐두고 여름 휴가 갔다 온 인간들이 누구 보고 너무하다, 누구 보고 무섭대.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아니, 자기야. 아마도 처음 보는 듯한 제 표정과 말투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어른 앞에서 이 무슨 버릇없고 경우 없는 행동이야, 어? 진짜 경우 없고 버릇 없는 게 뭔지 보여드려요? 예? 제가 소리를 확 질렀더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집으로 오셨어요. 두 사람을 보고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에? 뭐 무릎이라도 꿇으러 오셨어요? 아니 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네? 머리채 안 잡은 걸 다행으로 여기시고 그냥 가세요. 예?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팔짱을 끼고 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 키울 때 내 딸이지만 무서웠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에? 나이 들면서 철이 좀 들었다고는 하지만 어릴 때 그 성깔 어디 가진 않을 거고 지 성격 누르고 잘 사는 애를 지금 건드리게 누군데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려요? 어? 내 딸이지만 얘 내가 못 말리니까 지금 폭력 사태 안 난 것만으로도 천운이다 여기고 가세요 좀. 뭐라고요? 아니, 원래 순한 사람 아니었어요? 순하다고? 얘가? 내가 얘 사고 쳐서 학교를 수십 번은 불려가고 물어준 합의금이 얼만데. 그러니까 조용히 가세요 좀. 엄마의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버버거리더니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후배이자 남편의 상간녀인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애걸하길래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민지가 녹음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녹음기도 챙겼고요. 저도 좀 일찍 나간다고 나갔는데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군기가 바짝 든 모습에 커피숍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거든요. 아, 작작해. 다 쳐다보잖아. 죄송합니다, 언니. 제가 자리에 앉자 따라 앉더라고요.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야, 네가 하는 말 다 녹음해도 되지? 그럼요. 오늘 다 말씀드리고 사죄하러 나온 건데요. 그 말에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시작했다. 일단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해. 남편 회사 거래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보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호감을 가지게 됐다고.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몰랐고 나중에는 알았는데 그래도 헤어지지 않은 건 정말 잘못된 거였다고요. 만난 지 얼마나 됐냐 물었더니 1년 정도 됐답니다. 그때 걸린 그게 1주년 기념해서 겸사겸사 간 여행이었대요. 시어머님이랑은 어떻게 같이 가게 됐냐 물었더니 우연히 데이트하는 걸 시어머니한테 들킨 적이 있대요. 근데 뭐라고 하시기는커녕 나이랑 건강 상태, 결혼관 이런 걸 물어보더니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휴대폰 번호도 주고받았다고요. 그 이후에 쇼핑도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몇 번이나 먹고 그랬대요. 나이랑 건강 상태 체크 뭐 뻔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는 게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새 며느리감으로 미리 점찍어 둔 거겠죠. 결혼하면 직장생활 그만두고 살림만 할 수 있겠냐길래 그게 제 꿈이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한테 매번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냈던 부분을 상간녀가 다 해주겠다 하니까 퍽이나 마음에 드셨겠죠. 그냥 이제 어이가 없다 못해 해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하든? 그 말에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을 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부인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적게 하려면 유책 배우자가 자기가 아니라 부인이 돼야 한다고 흠 잡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마시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놨습니다.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힘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 소리에 상간녀가 움찔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진짜 언니가 나중에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법정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용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용서가 힘든 일이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날 언니랑 민지 언니 두 분 뵙고 저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자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잘못할 일을 애초에 왜 했냐? 진짜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들을 말씀이 없어요. 민지도 나오겠다는 거 내가 뜯어말리고 혼자 나온 거거든? 그 말에 상간녀가 또 움찔하더라고요. 저와 민지는 각각 또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때 그 강도가 더 셌어요. 둘 다 워낙 죽이 잘 맞고 화가 많았던 성격 탓에 둘이 같이 있으면 정말 그 누구도 저희를 못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서로에게 누군가 잘못하면 같이 수십 배로 갚아주기도 했었고요. 그걸 몇 년 동안 코앞에서 봐온 후배이니 저와 민지가 같이 있는 모습이 겁날 만도 하겠죠. 상간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물어봤습니다. 민지 언니랑은 언제 다시 친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두 분 그러고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셨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제가 그날 두 분 뵙고 나서 그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언니랑 민지 언니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두 분 다시 친해지신 거냐고. 근데 다들 놀라기만 하고 아무도 몰라서. 그 와중에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학교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니 뭐 궁금할 법도 하긴 하겠다 생각하면서도 대답해줬어요. 다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아, 나랑 만나고 그 뒤로 그 새끼한테 연락 없었지? 상간녀가 제 물음에 움찔하더군요. 연락이야 왔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낮게 깔고 물어봤어요.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라. 제 목소리와 표정에 또 겁을 먹고서는 줄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리고 바로 연락이 왔지만 제가 무서워서 받지 않고 있다가 이틀 전에 만났다고요. 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만났대요. 저희 엄마가 제 과거에 대해서 말한 날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뭘 물어보디? 그 상간녀의 말에 의하면 제 얘기에 나갔더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같이 왔더랍니다. 마마보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 엄마랑 같이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에 대해 정말 세세하게 묻더랍니다. 그날 자기가 그렇게 겁을 먹은 이유가 와이프 과거를 알아서였어? 정말 몰랐냐는 질문에 남편은 제가 오히려 찐딸 가깝다고 생각했었다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제 일화 몇 가지를 얘기해 줬답니다. 그 언니는 정말 자기가 당한 건 몇 배로 갚아주는 사람이고 너무 무서워서 근방에 그 언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못 건드렸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놀라더래요. 전혀 몰랐는데 진짜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고? 착각은 무슨 지 엄마가 자기 딸이지만 못 말린다고 한 거 못 들었니? 어쩐지 나는 걔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에 대해 험담을 했대요. 그리고 남편은 진짜 저 때문에 자신과 헤어질 건지 물었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린 학생 때였고 그때 그랬었다는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있어? 자기 진짜 나랑 헤어질 거야? 난 자기 사랑해. 그래, 아유 그게 뭐라고 이렇게 겁을 먹고 그러니 너도 참. 두 분이 그 언니를 직접 못 겪으셔서 그래요. 게다가 민지 언니랑 같이 있으면요. 저는 못해요. 어떤 보복 당할 줄 알고. 오늘 이후로 연락 안 받을 거니까 오빠도 연락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자리를 떠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저랑 헤어지고 계속 만날 생각을 하다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웃었어요. 저는 진짜 무조건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저는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간녀의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그 상간녀를 보고 픽 웃고는 자리를 떴죠. 그 이후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몇 번의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한 것들이라 본인들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줬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으련만 사실 저도 거기서 멈추거나 와서 사과하면 일을 크게 벌일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자기는 절대 재산 분할도 그만큼 못 해주고 위자료도 그만큼 못 준다고요.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참아드릴 때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뭐? 참아줘?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제 머리채를 확 잡더라고요. 돈돈거리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많이 주게 생겼으니까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머리채 먼저 잡힐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제가 잡아도 선빵 친 건 제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먼저 잡으셨어요? 뭐? 이게 뭐라는 거야? 저도 바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꽉 줬죠. 그랬더니 맥없이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랐는지 한동안 멍하더니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못 배운 먹은 년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악 하고 비명을 한 번 더 지르더라고요. 먼저 잡으셨잖아요. 새파랗게 어린 게, 아이고, 어른 머리채를 잡아? 어? 제 머리채 잡을 때 제가 이럴 줄 모르셨어요? 제 얘기 못 들으셨냐고요. 저는 당한 대로 몇 배를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러고는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한 번 더 줬다가 확 놨죠. 머리 밑이 아픈지 한참을 붙잡고 있더니 아파서 눈물이 고인 건지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머리 더 뽑히기 싫으시면 돌아가세요. 숱도 없으신 분이.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민지와 함께 시어머니 동네로 향했죠. 제가 말했어요. 저는 당한 건 반드시 돌려준다고요. 여태 답지 않게 많이 참은 거죠, 뭐. 그리고는 시어머니 집 앞에서 어제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상간녀랑 셋이서 며느리랑 몰래 여행이나 다니다가 들키고도 뭘 잘못한 건지 모르고 며느리 동네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머리채를 잡는 몰상식한 할매집이라고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서 들었어요. 중간에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제 입을 막으면 민지가 소리치고 민지를 막으면 제가 소리쳐서 결국은 제 성이 풀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동네에서는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멀쩡히 있는데 아들과 아들의 상간녀랑 여행을 가다니요. 어디 TV에 나올 만한 막장 스토리잖아요. 결국 멀쩡히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된 시어머니는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저희 집으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회사에도 팩스를 넣었습니다. 거래처와 직원 관리를 잘 하라는 멘트를 써서 말이죠. 그 팩스가 들어간 날 하필 이사님이 먼저 보셔서 회사가 정말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를 전 동료에게 들었어요. 거기가 원래 결혼 전에 저도 다니던 회사잖아요. 소송 내내 저를 도와 증언을 해준 상간녀는 그래도 익명으로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금방 정체가 밝혀져서 회사를 그만둔 모양이었지만 말이에요. 아마 그 친구는 알 겁니다. 그 정도면 내가 정말 많이 참은 거고 봐준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본인도 아는지 회사를 잘리고도 이렇다 할 연락은 없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제 성에는 차지 않았지만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최대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마음 같아서는 전 재산을 받고 싶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 저와 민지가 다시 친해졌다는 얘기가 다 돈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절 몇몇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났어요. 거기서 그 상간녀 최근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그 수정인가 하는 걔가 네 남편이랑 바람났었다며? 걔는 간땡이도 크다. 어떻게 네 남편을 건드릴 생각을 하냐? 내 남편인 줄 몰랐대. 운도 더럽게 없네. 암튼 걔 회사 옮기고 친구들이랑 연락 거의 다 끊고 숨어서 지내듯 지내나 봐. 아니, 왜 아니겠어. 네 심기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런 거지. 야, 많이 봐준 거거든? 아니, 그런데 그냥 그렇게 두려고? 너 예전 같았으면 반 죽여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와, 현정이 많이 착해졌네.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그 상간녀를 본 날 헤어질 때 제가 말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살아. 내가 너 사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너 만나는 사람마다 다 회방 놓으면서 너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네. 제 말에 하얗게 질려서 대답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다 정리되고 남편이 한번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리고는 꼴의 자존심은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 당신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나도 벗어난 거니까. 비싼 돈 주고 인생 공부한 거라 치지 뭐. 제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지랄을 한다. 뭐? 이게 끝인 것 같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당황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면 뭘 더 할 건데? 너 이직한다며? 네 이직하는 직장에도 팩스 보낼 수 있어. 그리고 너 재혼한다고 하면 재혼하는 결혼식장 가서 너 불륜 현장 걸린 비디오 틀 수도 있어. 나중에 애 생기면 그 애한테도 말할 수도 있고. 니네 아빠 불륜남이라고. 네가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네가 한 짓 다 까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미세하게 떠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니네 엄마한테 하는 거 못 봤냐? 그리고 아직 그녀한테 내가 어떤 애인지 얘기 덜 들었어? 뭐? 운이 좋아. 야, 공부한 거라고 쳐? 그 공부 평생 하게 해줘?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가면서?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아,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래? 무릎 꿇고 미안했다 싹싹 빌어도 지금 분이 풀릴까 말까 한 판에 와서 뭐? 공부한 셈 쳐? 이게 지금 어디서 자존심 지키겠다고 턱을 치켜들고 허세를 부려. 발 뻗을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지 지금, 어?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자 아무 말 없이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러더군요.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연 여기서 끝내자, 제발. 내 눈에 띄지 마 진짜. 평생 내 눈에 안 보이게 내 귀에 네 소식 안 들리게 조심하면서 살아. 살다가 문득 보이는 날엔 그땐 내가 너 때문에 또 빡치게 되는 날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너 쫓아다니면서 수십 아니 수백 배로 갚아줄 테니까. 조용히 살게. 그러고는 고개까지 꾸벅 숙이고는 돌아갔어요. 뭐 사실 귀찮아서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들여가며 보복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렇게 거들먹거리는 걸 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리 이사 간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 띄지 않기로 합의를 봤나 봅니다. 하긴 뭐 근데 제가 아니더라도 원래 살던 곳이나 일하던 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긴 했을 거예요. 소문이 다 나서 말이죠.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멀쩡한 와이프 며느리 두고 상간녀랑 여름 휴가까지 같이 다닌 모자라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상간녀는 연애를 하다가 그 과거 때문에 차였단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딱히 손을 쓴 건 아니었는데 이미 소문이 많이 난 일이라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 남친이 엄청 부자였다는데 뭐 지복지손으로 찬 거죠 뭐. 아, 우연히 저희 엄마가 전 시어머니를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보여서 저희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했대요. 그리고는 아차 했답니다. 저희 엄마도 진짜 저희 엄마죠? 아, 반갑게 인사할 사이가 아니라는 걸 인사를 하고 깨달았네요. 아, 네. 아유, 쇼핑도 하시고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저희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파리해지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손사래를 치며 호들갑을 떨더래요. 아유, 전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좋게 지내지 않아요. 아유, 왜요? 좋아 보이시는데요. 엄마는 자기가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좋게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필하나 싶었는데 바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유, 전혀 좋게 지내지 않고 매일매일 힘들게 지내고 있으니까 저 좋아 보인단 말은 따님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예. 금방 깨달으셨다더라고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면 제가 가서 보복이라도 할까 겁이 나셨던 거겠죠. 아마 그날 저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제가 동네에 소리를 치면서 본인이 한 짓을 다 까발린 게 전 시어머니에게는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긴 했어. 엄마가 못마땅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뭐 복수를 더 하고 싶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거나 또 무슨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렇게 잘 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회방 놓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 못되게 살았던 업보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지라 그냥 여기서 그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또 그 상간녀도 알아서 저를 피해 다니고 있는지라 덜 거슬려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받은 위자료로 여행이나 길게 갔다 올 생각이에요. 회사에는 휴직계를 냈거든요. 회사분들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 얘기를 어디서 다 들으셨는지 저를 굉장히 안쓰러워하며 배려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직계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자 다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며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전 회사분들도 전화가 몇 번 오긴 했어요.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그리고 현정 씨가 그런 깡따구가 있는 사람인 줄도 몰랐다고요. 아마 제가 회사에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모은 팩스를 보낸 걸 두고 한 말이겠죠. 남편이 그걸 두고 저보고 독한 여자다 했는데 사실 그런다고 누가 남편만을 믿어주겠어요? 어쨌든 남편은 명백히 잘못을 한 불륜남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제 평판에는 별 문제 없이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성격을 죽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도 좀 유해지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정도에서 끝낸 걸 보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이거 몇 배로는 갚아줬을 텐데 말이죠. 좀 길게 여행을 다니면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제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 과거는 이제 과거니까 털어버리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는데 제 인생을 바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제가 진짜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 있는 모양이지만 말입니다. 당분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을 생각이에요. 워낙 세게 당해서 그런가 남자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서 말입니다. 엄마는 과거 제 결혼식 날 딸 잘 치웠다고 좋아하시면서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지만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도 꿈에도 모르셨겠죠. 잘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상대가 너무 쓰레기였어. 어느 날 그렇게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연애는 하고 싶어요. 여행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면 좋겠네요. 물론 그가 유부남인지 아닌지는 꼭 알아보고 하려고요. 세상엔 별 이상한 남자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얘기하면서 재밌었거든요. 이제 재밌어 하는 거 보니까 제 상처도 좀 아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